타고 북상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이 태풍의 위험 반경에 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어젯밤 바비의 직접 영향권에 든 제주는 최대 풍속 초속 45m의 도로 중앙분리대가 휘는 등 상처투성이로 변했습니다. 의협파업 강행에 정부가 전공의와 전임의의 환자 진료 복귀를 명령했습니다. 의료계에선 집단 사직이 거론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10명 중 4명이어서 병상 확보가 복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거듭된 이동 자제 요청에도 지난 주말 수도권 이동량은 평소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추이를 보고 3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이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정부가 이번엔 불법 거래 적발에 나섰습니다.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가운데 3분의 1 이상에서 편법 증여와 대출 규정 위반 등이 발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8호 태풍 바비가 강력한 세력을 유지한 채 잠시 뒤 목포 앞바다를 스쳐 지나갈 걸로 보입니다. 바비는 오늘 밤 서해안을 따라 북상한 뒤 내일 새벽에는 수도권에도 큰 타격을 줄 걸로 보입니다. 한반도 전체가 그야말로 폭풍 전야입니다. 자, 그럼 태풍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목표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한지연 기자. 네, 목포 북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 기자 몸이 흔들리는 게 보이는데 지금 비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네, 지금 목포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 바비는 목포 서쪽 앞바다 160km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만 태풍이 지나는 오늘 밤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이 불면서 항구에는 천여 척의 어선들이 지금 대피해 있는데요. 태풍 바비는 지금 오후 6시 반쯤 최서남단 서민 강어도를 지나 순간 최대 풍속 43.4m를 기록했습니다. 강풍이 불면서 대피한 어선들도 지금 심하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최대 7m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일었습니다. 강풍 여파로 신안군과 목포를 잇는 천사대교는 통제됐고 오후 6시부터 목포에서 광주를 잇는 호남선 일부 구간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태풍은 지난 2012년 전남 지역을 강타한 태풍 볼라벤과 북상 경로가 유사합니다. 당시 전남에서만 양식장 등에서 6,400억 원대 재산 피해를 입어 특히 해안 일대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는 강진 111mm, 영암 99mm, 장흥 96.5mm입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내일까지 최대 250m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수해 지역에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북항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예, 바비의 위력은 여러분이 방금 본 그대로입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방송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로 바비의 위력이 셉니다. 자, 그럼 목포를 지난 태풍은 서해안을 따라서 북상할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그 길목에 있는 군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황선영 기자. 네, 군산 비흥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군산에는 태풍 바비가 몇 시쯤 도착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태풍 바비는 약 3시간 뒤인 오늘 자정쯤에 이곳 군산 앞바다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곳 군산에서는 태풍의 영향력을 크게 느끼지 못했었는데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고 바람도 거세지고 있어 태풍이 점점 다가오는 게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북상 소식에 군산과 부안 등 전북의 각 항포구에는 어선 3천여 척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군산시는 오후 4시부터 해안 둘레길을 통제했고 새만금 방조제 도로도 차량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과 충남 서해안에는 오늘 저녁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북의 섬으로 가던 여객선 4개 항로는 오늘 전면 중단됐습니다. 내장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도 폐쇄됐습니다.
밤 12시쯤 군산을 지나는 태풍 바비는 내일 새벽 1시쯤 충남 서해안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전북과 충남 서해안에는 태풍이 지나가는 내일까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에 달하는 강풍과 함께 최대 3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서해안 지자체들은 태풍 북상에 따라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군산 비흥항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이 지도에서 지금 확인하시는 것처럼 태풍 바비는 이렇게 서해 앞바다를 따라서 쭉 올라오다가 내일 새벽쯤에 인천까지 북상합니다. 인천은 지금 말 그대로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자, 구자영 기자. 네, 인천 열안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인천에서도 지금 바람이 느껴지는가요? 네, 태풍은 내일 새벽 3시쯤 인천 백령도 남동쪽 100km 지점까지 북상합니다. 조금 전 밤 9시부터 인천 앞바다와 옹진군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인천은 바람이 소속 15m까지 빨라지고 비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 인천과 가장 가까워지는 내일 새벽 3시쯤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3m에 이르겠습니다. 인천에서는 오늘 백령도와 영종도 등으로 가는 12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인천항에는 해군과 해경, 어선 등 선박 580여 척이 피항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바람이 초속 25m를 넘어서면 인천공항을 잇는 영종대교에 차량과 공항철도 열차 운행도 통제됩니다. 인천은 태풍 바비가 북한 내륙으로 상륙하는 내일 아침 9시쯤까지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등교 시간대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8개 지역 학교의 등교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했습니다. 인천과 경기도에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내일 오후까지 최대 100mm에 이르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연안부두에서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제주도는 건물 외벽이 통째로 떨어져 내리면서 승합차가 파손되는가 하면 공사장의 철제 가림막이 바람에 날려가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신호등이 꺾일 정도의 강풍이 제주도를 강타했습니다. 제주도의 피해 상황을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 서귀포 해안가. 강풍에 떠밀린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며 집채만한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태풍 바비가 가까워지면서 도심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공사장 철제 가림막 파편이 종잇장처럼 날아가고 복구 작업에 나선 소방대원도 몸을 쉽게 가누지 못합니다. 강풍에 아파트 외벽 마감재가 통째로 뜯겨나갑니다. 큰 소리를 내며 도로에 떨어진 외벽이 바로 아래에 있던 승합차를 덮쳐 차량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뭔가 쿵 소리 나서 여기 문 앞에 왔더니 벽지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부러진 가로수는 도로에 쓰러졌고 신호등도 강풍에 꺾여버렸습니다. 엿가락처럼 휜 중앙분리대는 태풍 바비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간판이 떨어져 날리는 등 당국에 접수된 태풍 피해는 140여 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냥 빨리 지나가는 거 이거 하나뿐. 지나가면서 좀 피해 본 것도 많겠죠. 비가 좀 많이 온 것 같고. 강풍의 고압선이 절단되면서 서귀포시 안덕면과 색달동 일대 878세대가 정전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태풍 바비가 제주 서쪽 해상에 가장 근접했던 오후 2시쯤 한라산 윗세오름에서는 초속 36.4m의 강풍이 측정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 전역에 바람이 최대 초속 20m까지 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태풍은 오늘 오후 제주를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상윤 기자. 네, 저는 제주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직도 바람이 꽤 부는 것 같은데 공항은 언제쯤 정상화되겠습니까? 네, 태풍이 제주를 완전히 빠져나가면서 비바람이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만큼 바람은 거셉니다. 태풍 바비는 이렇게 지나갔지만 육지와 제주를 잇는 항공편은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공항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2m에 달하는 강풍이 불면서 제주를 오가는 모든 항공사 항공편이 전편 결항됐습니다. 오늘 취소된 국내선 항공편만 463편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평소 같으면 발 디딜 틈도 없던 제주공항은 하루 종일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태풍이 제주를 빠져나가면서 현재 풍속은 초속 16m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쯤 제주 전역에 내려졌던 태풍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내일 오후쯤 항공기 운항이 재개될 것이라면서도 정확히 몇 시부터 정상화될지는 태풍 바비의 북상 속도와 진로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공항에서 TV조선 배성윤입니다. 서울은 아직 태풍의 영향권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밤 사이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에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시간이 내일 새벽 5시쯤으로 전망되면서 출근 시간대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서울 청계천에도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정준영 기자.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직은 좀 평온해 보이는데 바람이 좀 느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 청계천에도 제법 세찬 바람이 불었다 멈추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풍의 영향권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 이번 태풍의 강도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서해 중부 해상에 이르면서 서울과 가장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엔 내일 하루 최대 100mm의 비가 예보됐는데 강풍에 따른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초속 15에서 25m의 강풍이 동반되고 순간 풍속은 초속 40에서 60m까지 예상됩니다. 초속 40m는 성인 남성이 몸을 가누기 힘들고 나무가 뽑혀나갈 정도의 세기입니다. 지역별로 강한 비까지 예보돼 있어 출근길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에 취약한 코로나 선별진료소 천막도 일찌감치 철거됐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운영을 중단한 뒤 오후부터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강한 비바람이 예보된 만큼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예, 이번 태풍은 중심부의 최대 풍속이 초속 45m에 이릅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위력의 태풍인데 큰 돌이나 사람도 날아갈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 직접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송민선 기자입니다. 나무와 가로등이 뽑히고 신호등은 도로 위에 뒹굽니다. 초속 40m가 넘는 강풍에 자동차들도 속수무책입니다. 초속 33m 이상이면 열차가 탈선하고 초속 44m 이상에서는 사람이나 커다란 돌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태풍 바비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45m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서해상을 경유를 한 태풍들 중에서 이번 태풍 바비는 역대급 기록값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도 하고. 강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간판이나 지붕 등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실내로 들여놓거나 단단하게 결박해야 합니다. 유리창문이나 창틀은 테이프나 두꺼운 종이로 고정하는 게 좋습니다. 가로등 근처나 노후 건물 등에는 가지 않고 정전에 대비해 랜턴이나 양초 등을 준비해둡니다. 산간, 계곡과 하천, 방파제 등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대한 안전한 실내에서 머무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가들은 TV나 라디오를 들으며 태풍 진로와 재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8호 태풍 바비는 작년에 큰 피해를 남겼던 링링이나 8년 전의 볼라벤과 이동 경로가 매우 비슷합니다. 얼마나 큰 위력이었고 그리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오늘의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강한 바람, 높은 파도가 치면서 끊어진 해안도로, 신호등은 꺾였고 가로수는 뽑혀져 나갔죠. 교회 첨탑이 차량을 덮치고 건물 외벽도 뜯겨져 나갔습니다. 수확을 앞둔 비닐하우스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죠. 아침에 와보니까 내 생전 처음이 알고 맨날 지겨웠어. 아까워 죽었어. 지난해 9월 서해안을 거쳐 한반도를 핥히고 지나간 태풍 링링의 위력입니다. 당시 초속 5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치며 전국에서 4명이 사망했습니다. 바람 부니까 이거 천고가 올라간 거야.
이제 그에 따라서 어떻게 거쪽으로 올라가서 8년 전 한반도를 강타한 볼라벤의 위력도 거셌습니다. 높은 첨탑이 흔들리다 도심으로 쓰러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공중전화 박스까지 강풍에 맥없이 넘어졌죠. 거센 바람에 걷기 힘들 정도로 몸이 휘청거려 우산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지금 강풍 때문에 지금 저거 보이는 집만 해도 지금 지붕이 날아갔어요. 저 조립식 지붕을 갖고 있는 집들이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11명이 숨지고 6,36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렇게 비보다는 바람에 의한 피해가 컸습니다. 태풍 볼라벤이 몰고 온 강풍은 역대 태풍들이 가지고 있던 관측 기록도 경신했습니다. 6명이 숨지고 1,674억 원의 피해를 냈던 2010년 곤파스도 전형적인 바람 태풍이었죠. 큰 피해를 입힌 태풍은 모두 서해안을 따라 북진하면서 우리나라가 바람의 영향을 받는 위험 반원에 위치한 겁니다. 이번 태풍 바비 역시 같은 경로로 이동하는 닮은 꼴 태풍입니다. 바비는 강수량보다는 이 바람이 더 피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대한 강풍을 몰고 북진하는 8호 태풍 바비. 바람 태풍의 위력에 한반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자, 태풍 상황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현장을 연결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차 의사총파업 첫날인 오늘 전국의 동네 의원 약 10곳 가운데 한 곳 10.8%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만큼의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이걸로 불이익을 주면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 전임의 분들은 즉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응하면 의사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경고에 전공의들은 오히려 반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집단 사표까지 내겠다는 얘기마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2차 파업에 들어간 의사협회도 강력 반발했습니다. 의사들의 단체 행동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악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폐기를 해야 될 그런 법안이라는 것이죠. 파업을 중단하고 코로나가 안정된 이후 대화에 나서기로 합의했지만 의사들이 이를 번복했다는 정부 발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2차 파업 첫날 동네 병의원 3만 2천여 곳 가운데 문을 닫은 곳은 3,500여 곳입니다. 정부와의 갈등이 커지면서 파업에 참여하는 곳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휴진해요, 내일이야. 내일 파업 휴진하시나요? 의대생들은 다음 주로 예정된 국가고시 거부로 반발에 동참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응시 취소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서울대 의대 교수 550명은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교수들이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최현영입니다. 의사 파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한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최대한의 제재 조치라는 표현으로 의사협회를 압박했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이 쉬 가라앉을 분위기는 아닙니다. 신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적인 법 집행을 강조하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발동한 업무 개시 명령 위반 시 법상 가능 제재인 면허 취소와 벌금형 등의 조치를 시사한 겁니다. 위법한 집단적 실력 형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는 의료 현안 대응팀 총괄을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격상시키는 비상관리 체제에도 들어갔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범정부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전공의와 의사협회에 대한 최대한의 제재 조치를 경고했고 관계부처는 곧바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습니다. 정 총리는 또 개원위 휴진 참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갈 경우 개원위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파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신고했고 공정위가 의사협회 사무실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강경 대응 발언에 이어서 의사협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면서 의료계와 학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들이닥친 건 오늘 오후 2시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헌이들의 파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신고하겠다고 밝힌 지 6시간 만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는데 의협이 집단 휴진을 결정해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집단 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조사관들은 저녁 때까지 협회 사무실에서 서류와 전산 자료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기생충 학자인 단국대 서민 교수는 의협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사들을 뒤에서 공격해서 지금 의사들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생충 세계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의협은 공정위 고발이 의도적인 공권력 부당 행사라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예, 이렇게 정부 의료계가 한 채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감정의 골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사수 정원 문제로 이러는 것인지 지금부터 그 쟁점들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네, 의사협회는 이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전부를 철회하라고 요구하죠. 자,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약, 탕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원격 의료 확대 등인데요. 예. 자, 무엇보다 근본적인 갈등은 적정 의사수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입니다. 정부는 의사수가 OECD 평균보다 낮고 지역 의료 격차가 심해 이를 의사수를 늘려서 해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의사 밀도 같은 다른 통계들을 보면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높다며 의사 증원을 반대하고 있죠. 자, 그럼 의사 수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죠. 그런데 지금 의대에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되는 건 약 10년쯤 뒤의 일일 테니까 지금의 수요보다 미래의 수요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최근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의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자, 외래 수요량이 가장 많아지는 해는 2043년으로 현재보다 약 1.2배. 예. 이번 수요량은 2059년 정점을 찍어 현재보다 약 2.5배 높을 거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인은 고령화죠. 즉 노인 인구가 늘면 질병도 늘어서 의료 수요가 급증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의대 정원을 계속 동결할 경우 2054년 부족이 예상되는 의사 수는 55,26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재 의사 수의 전체 의사 수의 절반에 해당되는 수치죠. 자,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런데 의료계는 이렇게 반박을 하죠. 자, 앞서 국내 외래 진료 횟수가 1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에서 의사가 더 많아지면 과잉 진료, 즉 수익을 위해서 불필요한 진료가 늘 수 있어 환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또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지역 의사들이 10년의 의무 복무를 마친 뒤 수도권에 몰릴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자, 그러면 정부의 목표와 달리 수도권 쏠림 현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 기피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만 비인기 과목으로 의사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의료계가 주장하는 대안은 뭡니까? 네, 이런 기피 지역 또 비인기 과목에는 수가 인상 등의 보상과 유인이 있어야지 쏠림 현상이 해소될 거라는 게 의료계의 기본적인 입장이죠. 그리고 한의원의 탕약의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문제, 그리고 원격 의료 문제도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또한 쉬울 것 같진 않습니다. 각각 건강보험 재정확화 또 오진 등을 이유로 의료계가 오래전부터 반대를 해왔기 때문이죠. 자, 당장은 코로나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양측이 타협의 지혜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환자는 사흘 만에 다시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수도권의 확산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고 특히 오늘은 인천에서 61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 소식은 이정민 기자가 먼저 전하겠습니다. 인천 서구 주님의 교회. 오늘만 2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6일 예배에 확진자가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도 160여 명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된 걸로 25명, 저희 서구만. 교회 집단 감염으로 인천에서는 오늘 하루 역대 최다인 6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미용실. 건물 입구에 출입 통제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한 명이 지난 22일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가족과 동료 등 추가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아무래도 걸릴까 봐 불안하고 다니는 것도 조심스럽고. 서울 금천구의 한 공장에서도 19명이 감염됐는데 구로 아파트 단지 확진자 5명 중 1명이 이 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을 취재 중인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국회와 여당 지도부가 지금 긴급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지난달 확진자가 나왔던 정부 서울 청사가 다시 뚫렸고 청와대 홍보관과 국방부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한 기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지도부 전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민주당은 긴급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국회는 민주당 회의가 열렸던 본청과 다른 시설에 대한 폐쇄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청사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24일 확진자가 나온 정부 서울청사에서 청원경찰 1명이 또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서울청사 일부를 폐쇄하고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홍보관 역할을 하는 청와대 사랑채 근무 직원도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사랑채는 청와대 본관과는 떨어져 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15일 대규모 집회가 열린 광화문 광장 인근 커피 전문점에서 30분가량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가 집회를 의도해서 간 건 아니지만 공간 안에 있었던 분들도 대상이 되고. 국방부 별관에 근무 중인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군무원 1명도 오후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예, 지금 뉴스를 진행하는 중에 국회의사당이 내일부터 완전히 폐쇄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는 부부 동반 골프 모임을 한 8명 가운데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김해 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있었는데 시청 간부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김해 시청이 긴급 폐쇄됐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김해시청 출입문이 폐쇄됐습니다. 방역요원들이 사무실 곳곳을 소독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김해 도시개발공사 사장 A씨가 지난 24일 시청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지난 18일과 19일 전남의 골프장 2곳으로 부부 동반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부부 골프 모임을 한 8명 가운데 7명이 감염됐습니다. 이들의 감염 경로는 조사 중입니다. 전남 방역당국과 2월 18일, 19일에 대한 동선 등을 지금 현재 공조해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이 확진된 경남 밀양 농업기술센터도 폐쇄됐습니다.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도 오늘 4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목욕탕 관련 확진자는 나흘 만에 7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으로 목욕탕업이 되어 있으나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적극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헬스장 감염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 청암 휘트니스에서 12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은 김선생 휘트니스에서도 3명이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헬스장 2곳에서 스피닝 강사로 일하는 20대 남성 확진자를 감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 1명의 접촉자만
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정부의 거듭된 이동 자제 요청에도 지난 주말 수도권 이동량은 평소 대비 20% 수준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3단계 격상을 하게 되는 건가 궁금하실 텐데요. 정부는 이번 주 추이를 보고 3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주말을 앞둔 지난주 금요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국민들에게 집에 머물러 달라고 5차례나 읍소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휴대폰을 통해 수도권 시민들의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직전 주말보다 20%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대구 경북에서의 확산 당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두기 노력을 한 결과 최대 40%의 이동량 감소가 나타난 것에 비해서는 아직 방역당국은 이번 주 거리두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지만 확진자는 다시 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방역 통제가 된다고 볼 수도 없고 대구 집단 유행 때처럼 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주말에 급격하게 400명대, 500명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SNS 등에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결정될 것이란 소문까지 돌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전문가들과 논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감염학회 등 4개 학회는 3단계로 격상하라는 2차 성명서를 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10명 중 4명이어서 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병상도 포화 상태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걱정이 큽니다. 이 소식은 윤재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남아있는 코로나19 중증 환자용 병상은 19개입니다. 서울 시내 코로나 치료 병상 가동률은 75%를 넘었고 경기도 내 병상 가동률도 97%에 달했습니다. 즉시 가용한 병상이라는 부분들을 잘못 좀 이해를 해서 실제 가용한 것보다는 더 많이 이제 병상을 보고를 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중 고령자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 확진자 933명 가운데 41%가 60대 이상입니다. 중앙임상위원회는 현 추세대로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일주일 뒤면 중증 환자가 13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60대 이상 고령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선 이달 말까지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병상 36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병세가 호전된 환자를 경증 병상 등으로 옮겨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겠다고도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3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사들은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는 게 다반사인데 행패, 폭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택시 앞좌석에 앉은 승객이 욕설을 하더니 운전 중인 택시 기사에게 갑자기 주먹을 휘두릅니다. 택시가 달리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이 60대 승객은 마스크를 쓰라고 한 말에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내리서도 때리더라고요, 내리서도. 속옷만 입은 남성이 시내버스에 오릅니다.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더니 여성 승객을 위협합니다. 놀란 남학생이 말려보지만 행패는 끝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내린 채 버스 운전기사에게도 행패를 부립니다. 이 50대 남성도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옷 좀 잘 입으시라고 그랬더니 시비 걸면서 주먹 휘두르고 기사님께서 마스크 써달라고 얘기해도 계속 무시하고 아주머니한테 행패를 계속 부린 겁니다. 이 남성은 결국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앞이어서 하마터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옆 횡단보도 일부와 편도 2차선 도로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푹 꺼진 도로 아래엔 끊어진 상수도관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오늘 낮 3시 45분쯤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4차선 도로에 폭 30m, 깊이 6m 크기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붕괴 당시 지나던 차량이나 행인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붕괴가 이어지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겐 긴급 대피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처음에 한번 무너지고 몇 차례 또 더 계속 옆에 이제 또 낙하니까 그 부분을 뜯어내요. 구리시가 중장비를 동원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싱크홀과 인접한 화단의 흙이 붕괴했습니다. 화단 위에 있던 자전거 보관소와 가로수도 싱크홀 안으로 쓸려 들어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상수도관 파열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싱크홀 아래 30m 지점엔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학들이 2학기도 당분간 비대면 강의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불황이 없기로 유명한 대학가 상권마저 버티다 장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개강을 앞둔 대학가를 둘러봤습니다. 서울 신촌 연세대 앞 거리. 대학생들로 붐볐던 먹자골목은 오가는 사람 없이 썰렁합니다. 학생들이 즐겨 이용하던 이곳 노점부스는 점심시간인데도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30년째 신촌거리를 지켰던 상인도 길어지는 코로나 불황이 버겁습니다. 아이고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그냥 노는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지. 직원도 줄이며 버텨왔지만 한계 상황에 내몰린 상인도 적지 않습니다. 하루 중상 거품 나서 300만 원 팔아요. 이거는 그냥 근데 원래는 7명 출근 지금 출근이요. 지금은 2명밖에 없어요. 그걸 중심이나 지난 19일 음대 재학생 확진자가 나온 성신여대 앞엔 주인 없는 가게가 줄을 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장사 안 하잖아요. 이 근처에는 현재 지금 장사하고 있는 이런 데는 제 앞에 골목집들. 전화를 해보니 6개월째 비었다고 합니다. 대학교가 금년에도 저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나? 그래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학은 있어도 불황은 없다던 대학가 상권이 코로나 장기화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일단 보류된 상황이지만 여권 내부적으로는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을 푸는 게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효과적 대응책 중 하나이기 때문이겠죠. 조만간 재난지원금 문제가 다시 테이블 위에 오를 분위기입니다. 최지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주문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경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재난지원금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여권에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지원금 지급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해도 국가 부채 비율이 0.8%포인트 늘어난다며 경제를 망가뜨리는 게 진짜 문제라고 했습니다.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줘도 0.8%에 불과한데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어요? 반면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곳간이 바닥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막상 돈을 주어서 소비어로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걱정도 당연히 하는 것이지요. 오늘 오전 열린 예산 당정 협의에선 내년도 예산 역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올해보다 약 9% 늘어난 550조 원 규모로 편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의심이 가는 거래 1,700여 건을 정밀 조사했더니 절반이 넘는 811건에서 불법 혐의를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불법이 있다면 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겠습니다만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을 혹시 여기서 찾는 건 아닌지 권은영 기자가 정부 발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해 수도권의 한 고시원에 입주한 18명은 인근 아파트 청약에 무더기로 당첨됐습니다. 청약을 노린 위장 입주라는 분석입니다. 이 사건에서 부정청약자 5명은 이미 검거하였고 향후 13명을 수사하여 추가 입건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25건의 위장 전입과 불법 중개 행위, 집값 담합 부정 당첨 등이 적발됐는데 30건은 형사 입건했고 39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응반은 또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상 거래 정황이 보인 1,705건 중 절반이 넘는 811건에서 불법 정황이 드러났다는 게 정부 발표입니다. 편법 증여나 법인 자금을 유용한 탈세 의심 건이 5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가 37건, 명의 신탁 의심 건이 8건이었습니다. 정부는 실소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점을 국토부는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해선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당국, 해당 지자체 등의 정밀조사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정부는 국세청과 경찰, 금융위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서 말 그대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지나친 공포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태형 기자입니다. 부동산 불패론을 끊어내겠다며 칼을 빼든 정부.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자 총 823명을 단속하여 그중 34명을 검찰에 기소 송치하고 789명을 수사 중입니다. 시민들은 투자와 투기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우려를 내놓습니다. 30, 40대에 건전하게 투자하려고 막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탈출구 없이 정책이 과도하게 급격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냉정합니다. 실패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공은 아닙니다. 절대. 지금 6년 전, 7년 전에 지금 100%가 올랐다는 게 그냥 말이 됩니까? 내 2세들이 불쌍한 거지. 너무 불쌍해. 반면 투기 세력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단순히 투기를 위해서 사서 집값이 오른다면 서민 경제에 약간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지만 전문가들은 20회가 넘는 부동산 정책이 효과보다는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단속의 채찍만 드는 건 마녀 사냥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주택자가 첫 번째 만유였고 서울 사람들이 투기꾼으로 바뀌고 공포 정치에 가깝고 자꾸 이제 감시 감독 그런 것들로 하는. 특히 서울 전역에서 집값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와중에 집값 안정책 보완보다 투기 엄벌에 대응만 내놓는 게 아쉽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검언 유착이라면서 시작한 관련 수사가 정작 검사장은 기소하지도 못하자 수사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아직 수사도 안 했다며 발끈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검언 유착의 증거가 있다고 했었죠. 말이 바뀐 건지 관련 소식 최민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채널A 사건 첫 재판에 나선 이동재 전 기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이끌었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까지 출석해 강요미수 혐의 성립을 주장하며 30분가량 공소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철 VIK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내용도 제보하면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지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은
당시 협박 등의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라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하루 전인 어제도 아직 수사 전이라며 수사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언유착 수사 실패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아직 수사를 알겠습니다. 안 했으니까.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한 검사장과의 공모 의혹 관련 추가 수사와 기소를 압박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경찰총에 맞은 흑인 남성이 안타깝게도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는 미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오후 경찰이 차량으로 들어가는 제이콥 블레이크를 붙잡고 그대로 총격을 가합니다. 7발을 쐈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한 발이 척추뼈를 부쉈습니다. 이 한 발에 블레이크의 하반신은 마비됐습니다. It is going to take a miracle for Jacob Blake Jr. to ever walk again. 위스콘신에서는 이틀째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커노샤에선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건물 수십 동이 불에 탔습니다. 전날 주방위군을 투입한 위스콘신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병력을 2배로 늘렸습니다. This is our community. This is how we live. 시위는 위스콘신을 넘어 뉴욕, 시카고, LA,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덴버 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는 조지 플로이드 이후 석 달 만입니다. 블레이크의 가족들은 더 이상의 폭력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목격자들은 블레이크가 이웃의 다툼을 말리는 중이었다고 했지만 커노샤 경찰은 사건 경위에 대해 입을 닫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자, 그럼 8호 태풍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분쯤 전이죠. 목포에서는 방송이 힘들 정도로 바람이 거셌는데 다시 한번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지연 기자. 네, 목포 북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까? 네, 목포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시간 전부터 바람이 거세지더니 지금은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잠시 그쳤던 비도 조금씩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풍 바비는 지금 이 시간 목포 서쪽 앞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오늘 밤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이 불면서 항구로 대피한 천여 척 어선들도 심하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오후 6시 반쯤 최서남단 섬인 가거도를 지난 태풍 바비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43.4m를 기록했습니다. 해상에서는 최대 7m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일었습니다. 강풍 여파로 신안군과 목포를 잇는 천사대교는 통제됐고 오후 6시부터 목포에서 광주를 잇는 호남선 일부 구간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태풍은 지난 2012년 전남 지역을 강타한 태풍 볼라벤과 북상 경로가 유사합니다. 당시 전남에서만 양식장 등에서 6,400억 원대 재산 피해를 입어 특히 해안 일대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는 신안 171mm, 진도 142mm, 광주 121mm입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내일까지 최대 250m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수해 지역에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북항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오늘 밤 자정쯤 태풍이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군산 상황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황선영 기자,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까? 네, 1시간 전보다 빗줄기는 다소 약해졌지만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태풍 바비가 이곳 군산 앞바다를 지나기까지 약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태풍의 위력이 점점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북상 소식에 군산과 부안 등 전북의 각 항포구에는 어선 3천여 척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군산시는 오후 4시부터 해안 둘레길을 통제했고 새만금 방조제 도로도 차량 통제를 준비 중입니다. 전북과 충남 서해안에는 오늘 저녁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북에 섬을 오가던 여객선 4개 항로는 오늘 전면 중단됐습니다. 내장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도 폐쇄됐습니다.
자정쯤 군산을 지나는 태풍 바비는 내일 새벽 1시쯤 충남 서해안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전북과 충남 서해안에는 태풍이 지나가는 내일까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에 달하는 강풍과 함께 최대 3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서해안 지자체들은 태풍 북상에 따라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군산 비응항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해바라기의 계절입니다. 어깨 처진 요즘 젊은이들이 정신 번쩍 들 해바라기 명시 한 편 들어보시죠. 나의 무덤 앞에는 빗돌을 세우지 말라. 그 노란 해바라기를 심어달라.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시인의 삶은 암울했습니다. 학생운동을 하다가 퇴학당한 뒤 만주를 떠돌았고 마음의 병을 알아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는 몸은 죽을지라도 내 젊은 영혼과 기상만은 죽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일하는 10년차 엄마입니다. 집에 집착하지 않고 집 없이도 멋지게 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결혼과 출산을 거치며 고민과 환멸이 이렇게나 깊어졌습니다. 내가 올리지 않은 미친 집값을 원망만 하며 살아야 할까? 한국에서 집을 사는 것은 미쳐야만 할 수 있는 일, 제정신으로는 내릴 수 없는 결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요즘 아파트 매물을 30대가 영끌로 사는 게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영끌이란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그러니까 온 힘을 마지막 한 톨까지 쥐어짠다는 신조어입니다. 집값은 미친 듯이 뛰고 대출 한도는 확 줄었고 청약 가점은 턱도 없는 30대는 달리 어쩌란 말인가요? 영혼이라도 팔아서 집을 마련하고 싶은 그 절박함을 주무장관이란 사람이 그저 안타깝다는 말 한마디로 깔아뭉갰습니다. 30대 영끌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책임 회피라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국민 다수가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더니 결국 얼굴까지 붉히며 전 정권 탓을 합니다. 아니 그 아파트 가격이 올렸으면 우리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MB 정권 때 안 올랐고 박근혜 정권 때 안 올랐습니까? 이 말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다들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절망하는 20, 30대들이 이번 생에 집 사기는 글렀다고 자주하며 빚을 내서 증시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 안간힘이 희망 잃은 세대에 또 하나 영끌 같아서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바벨탑의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리지는 않을지 위태롭기만 합니다. 나도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답답하고 절망적인 젊은 날의 초상에 텄거리는 일제강점기 시인의 절규가 더욱 절절하게 와닿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8월 26일 앵커의 시선은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였습니다. 네, 태풍 상황 전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8호 태풍 바비는 목포 서쪽 해상에서 북진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보일 만큼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겠고 내일 새벽에는 북한 황해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는 태풍의 위험 반원인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시간 뒤에는 태풍특보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대는 대체로 오늘 밤 사이, 수도권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가 되겠습니다. 바람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30에서 40m, 열차가 탈선할 정도입니다. 가급적 실내에 머무시는 게 안전하겠고요. 남부 지역에서는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예,
8월 26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